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케팅 교육 연구소입니다. 마케팅 101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로 전 강의까지 한 강의가 제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 강의는 가격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가격. 가격의 본질과 중요성. 가격이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유 또는 사용을 위한 대가로서 교환되는 돈 또는 기타 보상물, 물물 교환일 수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다른 걸 수도 있겠죠. 자, 가격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느끼는 가치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가치는 혜택, 나누기, 비용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혜택 빼기 비용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가치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익은 총 매출 빼기 총 비용이 이익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총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이렇게 할 테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 가격을 올리면 만약에 똑같은 그러니까 판매량이 똑같다면 매출이 늘게 되겠죠. 가격을 올리면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은 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죠. 가격의 목표와 제약. 가격의 목표는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게 이익이겠죠. 이익이죠. 그 다음에 매출을 높이는 게 가격 정책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겠다. 판매량을 늘리겠다. 또는 살아남겠다. 이를테면 부채가 매우 높은 그런 회사가 허덕허덕 하다가 도저히 싸게라도 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 적자를 보고라도 캐시플로우를 위해서 싸게 팔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인데 뭐 이를테면 제약회사 같은 데서 자기들만이 만드는 약을 파는데 사실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약을 혼자 만든다면. 하지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약값을 지나치게 높게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낮게 받겠다. 이런 건 사회적 책임을 가격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되겠죠. 이번에 프라이싱 제한 사항이에요. 가격을 매길 때 있어서 제한 사항. 첫 번째, 당연하죠. 수요가 높거나 낮다면, 그렇죠? 두 번째, 제품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면 가격은 올려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세 번째, 제품이 새로 나온 거라면 좀 더 받을 수 있을 테고요. 만약에 성수기나 세태기에 있는 제품이라면 가격은 좀 높게 받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경쟁적 시장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순수 경쟁 상황에서, 독점 상황에서, 과점 상황에서 뭐 등등 이런 경쟁적 상황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독점이나 과점일 때는 프라이싱을 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그렇게 경쟁자가 너무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서는 프라이싱 하는데 어느 정도 뭐 너무 싸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경쟁자의 가격. 이를테면 뭐 프라이드 치킨 대부분이 뭐 16,000원 이렇게 받는다면 우리 회사 혼자 뭐 2만 원 받기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 5가지가 가격 경쟁할 때 제한 사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와 매출 예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이란
가격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이거 보시면 Y축 이 가격이고 X축이 저기 수요인데요. 가격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가격이 50% 변동했을 때 수요는 고작 5%가 변동했죠. 이런 경우는 탄력적이지 않다고 말하고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가격이 50% 변했는데 수요는 3배가 됐죠.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 왼쪽에 비해선 더 크다. 즉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가격에 비해서 민감하게 수요가 변동한다면 그거는 가격 탄력성이 큰 거고요. 그 다음 가격을 변화시켜도 수요가 민감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원가, 판매량 그리고 이익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익분기 분석이에요. 손익분기 분석은 영어로 BEP, Break Even Point Analysis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품을 처음 판매할 때는 적자죠. 아까 우리가 저기 그 PLC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요. 하지만 제품이 계속 어느 정도 팔리면 흑자가 되는 점이 있는데, 즉 마이너스 수익에서 플러스 수익이 되는 그 순간, 즉 프로핏이 0이 되는 그 점이겠죠. 0이 되는 그 점에서의 판매 수량, 즉 판매량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자, 이번엔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요. 먼저 수요 기반에서 가격을 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스키밍이란 말은 제가 그냥 영어를 그냥 우리말로 표현했는데, 스키밍이란 얘기는 원래 뜻은 이렇게 기름이 위에 떠 있는 경우 그 기름을 걷어내는, 그러니까 위에 떠 있는 걸 걷어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싸게라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즉 그런 거를 이제 얼리 아답터나 이노베이터라고 말을 주로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첫 구매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좀 비싸더라도 기꺼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텐 스키밍 프라이싱이 적합할 수 있어요. 스키밍 프라이싱이란 비싸게 받아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사기 때문에 초기에 고가 정책을 하겠다 이런 걸 말하죠. 이런 고가 정책을 스키밍 프라이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침투 프라이싱이에요. 침투 프라이싱은 침투를 하기 위해, 즉 신제품 초기에 어느 정도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꽤 싸게 정하는 걸 말하죠. 세 번째는 품격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명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은 가격을 많이 내리지 않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라인별 가격은요, 제품 라인별로 가격대를 정하는 걸 말해요. 이를테면 승용차 같으면 경차 라인, 소형차 라인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 중형차 라인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 그 다음에 뭐 소나타급은, 그랜저급은 어디서 어느 사이, 이런 식으로 제품의 라인별로 가격대를 변동시키는 그런 전략을 라인별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끝자리 프라이싱, 이거는 프라이스 엔딩이라고도 하는데, 끝자리를 주로 구자로 만들므로써 이를테면 19만 9천 원 이렇게 말하면 20만 원하고 겨우 1,000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19만 9천 원 하면 왠지 10만 원대의 옷을 사는 것 같고, 20만 원 이라면 좀 더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를 끝자리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번들 프라이싱은 묶어서 조금 싸게 파는 거, 신라면 뭐 5개들이 봉지에 넣어서 좀 싸게 팔죠. 이런 거를 번들 프라이싱이라고 그러고요.
수율 관리 프라이싱은 수요의 변동이 큰 경우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는 비용을 좀 비싸게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그다음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을 좀 낮추고 항공권도 여름 휴가 때 제일 비싸죠. 그때 아니고 비수기 때 항공료는 싸게 가져갈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영화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조조 할인 이런 것도 수율 관리 프라이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요가 적을 때는 싸게. 그다음 원가 기반. 방금 말한 건 수요 기반이었고요. 이번에 원가 기반이에요. 원가 기반은 원가에 얼마의 돈을 붙여서 가격을 정하는가에 대한 거죠. 먼저 표준 마크업 프라이싱. 원가의 표준 마진을 곱하는 거고. 원가 가산 프라이싱은 표준 마크업 프라이싱은요. 업종마다 이건 뭐 미국 책이기 때문에 책을 이제 기반으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미국 사례인데요. 원가에 표준 마진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건설업은 몇 프로, 뭐 간판 만드는 업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원가에 표준 마진을 어느 정도 곱해서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가 가산 프라이싱. 이것도 총 단위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여기에 일정 금액을 더한 가격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산업재에서 많이 쓰이는데 주로 이제 프로젝트성, 뭐 건설이나 뭐 그런 거 그런 데서 가격을 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 곡선 프라이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험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누적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경험 때문에 노하우 때문에 아무래도 불량률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효율화도 되고 하면서 단위 생산 비용이 크게 떨어진다는 그런 이론을 말해요. 그걸 경험 곡선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경험 곡선을 가격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프라이싱이죠. 그래서 물건을 누적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수요 기반, 원가 기반 이야기했어요. 수요 기반, 원가 기반 이야기했고 이번엔 이익 기반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익 기반 프라이싱은 자, 나는 2015년 2015년은 거의 다 지났으니까 2016년 내 수익 목표는 100억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100억을 벌기 위한 가격을 책정하겠다.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당 수익률 나는 20%를 달성할 거야. 매출당 20%의 수익을 내겠어. 여기 있고 세 번째는 내가 투자를 얼마 했으니까 투자에게 얼마를 건질 거야. 그래서 그 얼마 투자 수익의 양 또는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가격 정책을 목표 투자 수익 프라이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쟁 기반적인 프라이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경쟁 기반적인 거는 경쟁사의 가격을 중시 여기는 프라이싱이에요. 먼저 관습 프라이싱. 관습 프라이싱은요. 미국에 있는 초코바, 캔디바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캔디바. 뭐 트윅스, 스니커즈,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요. 미국에서 75센트래요. 75센트. 75센트가 아니면 일단 80센트면 잘 안 산다. 초코바는 을에 75센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을 바꿀 수가 없는 이런 걸 이제 관습 프라이싱이라고 하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뭐 길에서 파는 오뎅, 어묵 있죠? 어묵 저기 한 꼬치에 500원이잖아요. 500원. 그죠? 그게 이제 뭐 800원, 뭐 700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꽤 오랜 기간 제가 알기로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꽤 오랜 기간 오뎅 꼬치는 길에서 파는 오뎅 한 꼬치는 그냥 500원.
이런 게 이제 관습적으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시장 프라이싱. 다양한 제품의 평균가에 맞춘 가격을 정하는 거고요. 닭, 프라이드 치킨 보면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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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 이라면 나도 16,000원 매기는 이런 거. 시장의 프라이싱을 존중하는, 시장 프라이싱과 비슷하게 가격을 매기는 이런 게 바로 시장 프라이싱이죠. 세 번째는 손실 주도형 로스 리더라고 해요. 로스 리더. 이런 경우는 약간 손해를 보면서도 파는 걸 말하죠. 네. 다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를테면 옛날 롯데마트에서 네,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치킨을 아주 싸게 팔았죠. 그렇게 해서 그 치킨을 싸게 팔아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다른 물품도 구입하라. 그런 취지에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확 내려서 다른 제품의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전략도 있죠. 이런 거를 손실 주도형 프라이싱이라고 하고요. 자, 요 세 가지가 경쟁 기반적 프라이싱 접근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정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 정책은 크게 두 개죠. 단일 가격 정책과 유연 가격 정책이 있는데요. 미국 같으면 단일 가격 정책보다 유연 가격 정책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요. 미국엔 슈퍼에 가도 뭐 이를테면 과자 한 봉지, 포테이토 칩도 딱 가격이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매장의 상황에 따라, 매장의 형태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죠. 편의점은 할인점보다 좀 비싸게 팔고. 책도 그래요. 책도 아마존 같은 데 가서 교재를 사면요, 이를테면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매니지먼트 같은 책은 어느 날 들어가면 220불이고요. 어느 날 들어가면 240불이고요. 가격이 꽤 많이 변해요. 이런 경우는 유연 가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뭐 도서 정가제다 해가지고 뭐 정차액제 정가제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일 가격 정책, 뭐 핸드폰도 단통법 이런 식으로 가능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이라기보다는 단일 가격을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로운 편이죠. 가격 변동이. 자, 이번엔 가격 조정이에요. 수량 할인, 많이 사면 할인. 계절 할인, 비수기에 할인. 에어컨은 여름에 사면 비싸고 가을에 사면 싸죠. 거래적 할인, 유통 채널이 특정 제품을 위해 뭔가를 도와줄 때, 디스플레이를 또 이렇게 호의적으로 해줄 때, 뭐 큰 포스터를 붙여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성능 시험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제품 성능 시험장 같은 거를 아니면 만들어줄 때, 아니면 특별하게 고객이 체험할 수 있는 존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소매점이 어떤 채널이 어떤 마케팅 기능을 도와주면 그 채널을 위해서는 제품을 싼 가격에 넣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현금 할인. 현금 할인을 할 수 있죠. 네, 현금 할인을 해주기도 하죠. 자, 이번엔 보상 판매입니다. 보상 판매. 보상 판매는 트레이드인 보상 판매. 중고품을 받고 금액을 할인하는 그런 보상 판매가 있고요. 그래서 내구재 교체 구매를 활성화하죠. 냉장고 같은 경우 타사 브랜드의 제품을 이를테면 딤체 같은 경우, 딤체 뭐 회사에서 다른 타사의 김치 냉장고를 반납하시면 20만 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이런 걸 이제 트레이드인 보상 판매라고 하죠. 두 번째 판촉적 보상 판매는 중간상이 어떤 판촉 활동을 강하게, 어떤 영업 활동을 강하게 해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현금이나 무료 상품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유 같은 것도 더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옆에 붙여서 판다든지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이제 판촉적 보상 판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격입니다. 가격, 프라이싱. 자, 이번엔 세 번째 P인 유통. 유통은 4P 중에 Product, Price, 그 다음 나오는 Place. 이 바로 유통이 됩니다.
유통은 유통에 나오는 이제 용어 중에 채널이라는 용어가 있죠. 채널은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는 조직들을 말해요. 즉 도매상, 소매상, 이마트, G마켓, 뭐 11번가, 아니면 뭐 좀 남대문 시장,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이런 것들 이 다 채널들이죠. 채널들이죠. 채널들 즉 중간상에 나가는 그 비용이 꽤 크다. 30에서 50%까지 써 있죠. 저는 50% 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꽤 많은 그 비율을 채널 멤버들을 위해 이렇게 많이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는 5 내지 7%밖에 안 되지만 채널 멤버들한테 30에서 50%까지 나간다. 외부 채널을 왜 쓸까요? 직영으로 하면 비용이 훨씬 덜 들 텐데. 그렇죠. 비용이 덜 들긴 하겠죠. 하지만 비용이 덜 든다고 판매를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외부 채널이죠. 외부 채널은 먼저 많은 고객들을 접촉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객을 많은 고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채널을 통해서 많은 고객과 접촉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드는 회사는 만드는 데 전문성이 있지만 실제로 판매에 대한 경험은 판매 전문 채널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문성도 있고요. 고객에 대해 더 잘 알고 어떻게 하면 팔리고 어떻게 하면 안 팔리고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겠죠. 전문성. 그다음에 규모. 외부 채널은 이를테면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냥 혼자 공장을 하나 운영할 뿐인데 제조업체는 전문 외부 채널은 어떤 전문 외부 채널은 전국에 판매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이런 데다가 우리 제품을 이 채널을 통해서 팔 수 있다면 우리는 작은 직영 채널이 아닌 대규모의 이런 전국망을 한꺼번에 갖추게 되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고객 컨택 포인트, 더 많은 경험, 더 높은 전문성, 그 다음에 규모 네 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케팅 채널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채널이란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개인 또는 기업들을 말해요. 중간상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 거래 기능이죠. 그렇죠? 거래해주죠. 판매해주죠. 두 번째, 구매자에게 갖다주죠. 배달해주죠. 세 번째, 촉진 기능, 구매를 쉽게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매장 내에서 판촉도 해주고 그렇죠? 그런 일종의 촉진 활동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기능이죠. 중간상에 의한 소비자 혜택은 시간 효용, 장소 효용, 형태 효용, 소유 효용을 준다고 하죠. 중간상은 이를테면 편의점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꼭 뭘 사야 한다고 할 때 고객한테 시간 효용을 주죠. 두 번째, 장소 효용. 중간상은 장소 효용을 주죠. 이를테면 미국 같은 데 주유소, 그 외진 고속도로에 옛날 같으면 기름을 넣을 수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벌판에도 주유소들이 있어서 장소 효용을 준다. 세 번째는 형태 효용. 도매로는 크게 밖에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제품들을 유통, 소매점, 슈퍼마켓 작은 소매점에선 작게 나눠서 재고 단위를 나눠서 팔기도 하죠. 형태를 사기 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 다음 소유 효용.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이마트에서 무슨 3개월 무이자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장에서 사람들에게 제품을 소유하기 쉽게, 사기 쉽게, 부담을 덜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런 걸 소유 효용이라고 하죠. 채널 선택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채널 선택. 먼저 얼마나 넓은 시장을 포괄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내 제품이 정말로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제품이라면 넓은 시장을 포괄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제품이 늘 널리 쓰일 수 있는 생필품이나 자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집약적인 판매를 하고자 하겠죠. 이를테면 음료다, 껌, 식품, 과자, 아이스크림 같다면 집약적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더 많은 돈을. 두 번째는 전속적 유통은요. 몇 개 채널, 몇 개의 전문적인 채널 몇 개에게만 우리 제품을 주는 거죠. 이를테면 고가의 자동차,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무슨 편의점만큼 그렇게 많은 수의 자동차 딜러가 필요 없지요, 그죠? 도시마다 하나 정도로 아주 그것도 대도시에만 있지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냥 특정한 채널에게만 전속적으로 주는 거 이런 걸 말하고요. 선택적 유통은 집약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의 중간쯤 돼요. 중간쯤 되고 이것도 이제 널리 팔리는 제품도 아니고 아주 귀하게 팔리는 제품도 아닌 이를테면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은 선택적 유통을 하겠죠. 이를테면 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바이 하고 몇 개의 매장에다가 선택적으로 델 컴퓨터를 유통시킨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채널 선택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구매자가 뭘 요구하나예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게 다양한 종류라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놓을 테고요. 구매자가 원하는 게 AS라면 그 지역에 이제 AS망을 확충을 하려고 할 테고요.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게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많은 매장을 내려고 할 테고 등등 구매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 절대 빠질 수 없는 수익성 요 세 가지 타겟 시장 커버리지, 구매자 요구사항, 수익성 요 세 가지가 채널 선택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갈등과 협력이에요. 채널 갈등과 채널 협력이 나오는데 채널 갈등은 종종 일어나죠. 채널 갈등에는 수평적 갈등과 수직적 갈등이 있는데 수평적 갈등은 저도 직접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자동차 보험 회사에 다녔었는데 자동차 보험을 파는 설계사들과 그 다음에 그 사내에서 파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다이렉트 보험 그 판매망 사이에서 그 두 채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설계사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는데 다이렉트 보험 때문에 이제 수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좀 했고 그래서 새로 생긴 채널과 지금 갈등을 빚었었어요. 그게 바로 수평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수직적 갈등은 월마트와 미국 같은 월마트와 P&G 사이의 어떤 그런 가격 관련된 갈등. 우리나라도 있겠죠. 이마트와 무슨 어떤 식품업체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게 채널 갈등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채널 협력입니다. 채널 협력은 채널 캡틴이라고 있어요. 이건 채널 캡틴은 누가 소유주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생기는 어떤 이를테면 캡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말로 한번 말해볼까요? 맏형 정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요. 판매업자 사이에는 P&G가 그래도 많이 팔리고 매출도 많고 힘도 있고 하니까 P&G가 이제 맏형 역할을 해서 협상을 대표한다든지 이러면서 지금 갈등도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매점 중에서는 아무래도 월마트가 굉장히 크니까 월마트가 다른 공급업자들과 뭐 협상을 할 때 월마트가 대신 나서서 갈등을 해소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엔 로지스틱스입니다. 로지스틱스는 정확한 제품을 정확한 양만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그리고 최저의 비용으로 전달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이건 로지스틱스는요, 물류와 물론 다르게 보는 책도 몇 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즉 로지스틱스는 그러니까 physical distribution, 즉 물적 유통 이것과 같은 말이다. 3대 강조 포인트는 흐름, 비용 효과성, 고객 서비스 이 세 가지. 흐름, 비용 효과성, 고객 서비스. 전체적인 로지스틱스 비용 개념은 보시면 운송비, 자재관리비, 보관비, 재고비, 결품비, 주문 처리비, 반품 처리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 로지스틱스 총 비용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개념이에요. 로지스틱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고객 서비스가 떨어지겠죠. 이를테면 배송 시간이 너무 늦든지 그렇죠? 주문했더니 뭐 이렇게 배송까지 가는 그 리드 타임이 너무 길다든지 그 다음 뭐 품절이 뭐 발생이 뭐 종종 품절이 발생하다든지 품절 이렇게 뭐 그 구매하고 배송에 이르는 시간이 언제든 길었고 언제도 짧고 뭐 이렇게 들쭉날쭉한다든지 이런 신뢰성이 떨어지죠. 커뮤니케이션은 뭐 양방향 상호작용이 잘 돼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편리성 구매자가 지금 편하게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거는 로지스틱스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채널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판매의 대행, 특별한 판촉 활동, 고객 정보의 수집 및 전달, 제품의 저장 기능,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통한 리스크 이전, 미리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도 있고 반품 및 AS 대행도 해주고 있죠. 이거 이제 채널에 대한 이렇게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채널 혁신에 대해서 알아보죠. 채널 혁신은 이제 슬라이드 그림 나오는 슬라이드인데 이를테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을 이렇게 분유 근처에다가 어린이 보험을 마치 어린이 제품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해서 마트에서 보험을 파는 이런 혁신적인 채널 혁신도 이제 했고요. 현대자동차와 커피빈은 커피숍 안에 자동차 쇼룸을 만들어서 커피 마시러 온 고객들이 차도 한번 시승해 볼 수 있고요. 거기 있는 영업사원과 차에 대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 뭐 교보문고의 바로드림 같은 것도 뭐 채널 혁신 사례인데 인터넷 주문하고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 주문하고 1시간 정도 후에 매장에 가면 바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하죠. 이건 이제 배송에 대한 배송 기다리기 싫은 것도 있고요. 인터넷 주문은 그래도 좀 책값이 싸죠.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 쿠팡 이게 이제 뭐 불법이다 아니다 뭐 말도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로켓 배송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쿠팡 서비스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로켓 배송 같은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마케팅 믹스 중에서 가격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 믹스의 마지막인 프로모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